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지음, 이시영 옮김, 청아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볼게요. 1.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2.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3. 비극 속에서의 낙관. 다음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판에 붙인 서문. 이 책의 영어판이 73세에 이르렀다. 그동안 번역판도 19개 언어로 출판됐으며 영어판 하나가 250만 부나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아마 이 때문에 미국의 신문기자와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 이런 감탄주의 질문을 던졌는지도 모른다. 프랭클 박사님, 박사님의 책이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우선 우리 시대의 불행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이 나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성과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목 자체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이 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이 책이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책 뒷부분에 제2부를 첨가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문제를 다룬 제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제1부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제1부와 제2부는 서로 신빙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처음 책을 쓸 때 나는 이 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9일 동안 줄곧 그랬으며 책을 익명으로 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실제로 이 책의 독일어 초판본 표지에는 내 이름이 없다. 하지만 초판이 출판되기 바로 직전 적어도 속표지에만은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익명으로 쓰는 이 책이 나에게 문학적인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독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만약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입증된다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을 책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쓴 책 중에서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하려고 했고 저자의 명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책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평소에 나는 학생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타이르곤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독자들에게 말하건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는 나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체험으로 얻은 교훈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쓰는 이 서문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책의 이론적인 결론을 갱신하려고 뒷부분에 한 장을 더 추가했다. 이것은 1983년 6월 서독 레겐스부르크 대학 막시멈 오디토리엄에서 열렸던 제3차 로고테라피 세계 대회에서 명예회장 자격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것을 1984년판 후기에 추가하고 비극 속에서의 난관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 장에서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고 인간 존재의 모든 비극적인 요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야기한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그 의미를 풀어보면 비극 속에서의 난관이라는 제목은 비극적인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샘솟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붙인 것이다. 옴기니 서문. 이 책과 나의 첫 만남은 여기서부터였다. 전쟁이 휩쓸고 간 거리, 추위와 굶주림에 고른 배를 움켜잡았다. 어지럽고 메스꺼워 더는 걸을 수가 없었다. 가판대에 놓여있는 헌 책 한 권이 겨우 눈에 들어온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는 앉은 채로 읽어내려갔다. 전율과 감동으로 몸서리치며 번쩍 정신이 든다. 아,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은가? 널브러져 앉은 내 꼴이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났다. 두 번째 인연은 정신과 수련의 시절에 읽었던 빅터 프랭크의 로고테라피였다. 내가 접한 어떤 정신치료 처적보다 설득력이 있고 실용적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임상에서 내가 가장 많이 응용하는 기법이다. 연단에서 떠는 환자에게 더 떨어보라라는 그의 역설적인 기법은 나의 대인공포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핵심 치료 기법이다. 세 번째 만남은 빈 대학에서 열린 세계정신의학회장에서였다. 플랭클의 강연장은 초만원이었고 이윽고 들어선 그의 겸손함과 따뜻함이 넘쳐흐르는 너무나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가장 존경해왔던 대학자와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네 번째 만남은 2002년 아우슈비츠에서였다. 참혹했던 당시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책에서 읽은 아픔이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이 5번째 인연이다. 얇은 책 한 권이 한 인간에게 오랜 세월 큰 감동을 주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만큼 진실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론이 아닌 극한의 상황을 겪어낸 그의 체험담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대표적 사상가의 질곡 많은 생애가 한 세기를 증언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20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시대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사륙으로 얼룩진 아픔의 시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실존적 공허와 고독으로 몸을 떨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었기에 그의 체험담에서 우러난 의미치료 기법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지옥보다 더한 극한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유머스러운 말 한마디와 빵 한 조각을 나누어주는 고귀한 인간의 혼을 지켜본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공포와 싸우면서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걸 설파한다. 그는 수용소 4곳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삶의 품위를 잃지 않고 성자처럼 버텨나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해온 산 증인이다. 지난 1997년 92세로 삶을 마칠 때까지 그의 영혼은 호수처럼 맑았다고 후학들은 전한다. 이 책에서는 제1부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제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과 함께 1984년 개정판에서 첨가된 제3부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 수록돼 보다 실질적인 치료 기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해준다. 빅터 프랭클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학자이자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런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한 경험은 이제 개인의 경험이 아닌 인류의 경험이 됐다. 책장을 덮은 지금도 이 책의 감동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는 모든 독자들과 이 감동을 같이 하려고 한다. 이시형. 추천의 글. 저술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플랭클 박사는 크고 작은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아까워서라고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간직하고 싶은 추억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런 환자의 대답 속에서 프랭클 박사는 정신과 치료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을 발견하곤 한다. 조각난 삶의 가느다란 실오라기를 엮어 하나의 확고한 형태를 갖춘 의미와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랭클 박사가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실존적 분석, 즉 로고테라피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이 책에서 프랭클 박사는 로고테라피를 창안하는 계기가 됐던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잔인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과 만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다. 누이만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강제 수용소에서 몰살당한 셈이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치유와 굶주림, 잔혹함, 시시각각 다가오는 몰살의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삶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정신과 의사라면 이와 같이 극한 상황에 직면했던 한 정신과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따스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랭클 박사의 말은 진실로 심오한 울림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프랭클 박사의 말이 권위 있다는 사실은 그가 빈 대학교 의학부에 실제로 근무했던 교수이며 그의 주도 아래 빈 신경과 외래 환자 병동에서 장안한 로고테라피를 본받아 세계 곳곳에서 로고테라피 클리닉이 속속 생기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정신의학의 이론과 치료에 대한 빅터 프랭클의 접근법을 선배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의학자는 신경질환의 특성과 치료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고통을 주는 혼란의 원인을 서로 모순되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안에서 찾았다. 반면에 프랭클은 신경질환을 여러 형태로 분류한 다음 그 중에서 누제닉 노이로제와 같은 몇 가지는 환자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했다. 프로이트가 성적인 욕구 불만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에 좌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유럽은 프로이트의 정신의학에서 크게 방향을 전환해 실존적 분석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로고테라피 학파는 바로 이런 추세와 연관이 있다. 프로이트 이론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업적 위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는 것, 자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실존적 치료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들과 유대를 맺으며 공동 보조를 해나가는 것. 이런 관대함이 프랭클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쓰인 경험담은 비록 간략하지만 짜임새가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도 책에 흠뻑 빠져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은 적이 2번이나 될 정도다. 이야기가 중반 정도 지나면 프랭클 박사가 자신이 창안한 로고테라피에 관한 철학을 도입할 것이다. 하지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입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단지 참혹한 강제 수용소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랭클 박사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는 인간이 우스꽝스럽게 헐벗은 자기 생명 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았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무감각의 복잡한 흐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 냉정하고 초연한 궁금증을 갖는 것에서 구원을 찾는다. 그런 다음에는 곧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다.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종교에 의지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으로, 나무나 황혼같이 마음을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은 굶주림과 수모, 공포, 불의에 대한 깊은 분노의 감정들을 삭힌다. 하지만 명백하게 몰상식한 이런 시련에서 더 큰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지 않는 한 위에서 이야기한 순간적인 위안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실존주의의 중심적인 주제와 만난다. 즉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인용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모든 상황이 가지고 있을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평범한 삶에서는 당연했던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을 여기서는 철저히 박탈당한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간이 지닌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과거 스토아학파는 물론 현대 실존주의자들도 인정하는 이 기본적인 자유가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생생한 의미를 갖는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 중에 적어도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환자들이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도 무언가를 위해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프랭클 박사는 자신이 직접 강제수용소 동료들을 대상으로 했던 집단 치료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출판사의 요청으로 프랭클 박사는 이 책의 로고테라피 기본 원리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쾌한 해설과 참고 문헌을 첨부했다. 지금까지 정신치료법의 제3학파 이론을 담은 책은 대부분 독일어로 쓰였다. 따라서 프랭클 박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이 책에 로고테라피의 기본 원리와 참고 문헌이 첨부된 것을 무척 반갑게 여기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유럽 실존주의자들과는 달리 프랭클 박사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반종교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곳곳에 만연한 고통과 악의 세력을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 공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끌어줄 진리를 찾아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놀랍도록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독자에겐 진심으로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에는 인간 문제의 가장 심오한 의미에 초점을 둔 한 사람의 극적인 경험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문학적인 가치는 물론 철학적인 가치까지 지닌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학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고든 올포트 1. 강제수용소에서의 체험 강제수용소에 있었던 보통 사람 이야기 이 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체험,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겪었던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기록이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들려주는 강제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끔찍한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작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강제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쓴 것이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 대부분은 규모가 큰 수용소나 이름 있는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 실제로 자행됐던 소규모 소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위대한 영웅이나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관리인 행세를 하며 특권을 누렸던 카포들이나 유명한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저명 인사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매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특별한 표시조차 달지 못한 채 가포들의 멸시를 받았던 보통 수감자의 이야기이다. 가포, 우리 안의 또 다른 지배자. 보통 수감자에게 먹을 것이 아주 조금 있거나 아예 없을 때에도 가포들은 절대로 굶는 일이 없었다. 그들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포들은 오히려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영양 섭취를 잘했다고 한다. 감시하는 병사보다도 나치 대원보다도 카포들이 수감자에게 더 가혹하고 악질적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뽑았다. 수감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인정되면 카포로 뽑혔고 기대했던 대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즉시 쫓겨났다. 일단 카포가 되면 그들은 금세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들을 닮아갔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과 같은 정신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각축장.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에 대해 그릇된 생각, 즉 감상이나 연민을 갖기 쉽다.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수감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목숨 자체를 위한 투쟁이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친구를 구하려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다. 일정한 수의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이동시킨다는 공식 발표가 났을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당연히 가스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감자 중에 병에 걸렸거나 쇠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 가스실과 화장터가 있는 큰 수용소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를 가리는 과정이 곧 수감자 사이에 혹은 수감자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싸움의 도화선이 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희생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나 친구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에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수송할 때마다 인원은 정해져 있었다. 수감자에게는 모두 번호가 있었고 그들은 번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때문에 누가 수송되느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수용소로 들어올 때 적어도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랬다. 수감자 신상을 적은 기록은 소지품과 함께 압수됐다. 따라서 수감자는 가짜로 이름이나 직업을 댈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그렇게 하는 수감자들이 많았다. 수용소 당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잡혀온 사람들의 번호였다. 이 번호는 수감자의 살갗에 문신으로 새겨지거나 바지나 윗도리 혹은 외투에 수놓아졌다. 감시병이 어떤 수감자를 벌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저 그 번호를 힐끗 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 눈초리를 얼마나 무서워했던가. 그는 절대로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곧 수송될 처지에 놓인 수감자를 살펴보자. 그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고 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아니면 이제 곧 끌려갈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 즉 다른 번호를 수송자 명단에 집어넣는다. 앞에서 말했지만 카포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선발한 사람이다. 수감자 중에서 가장 성질이 난폭한 사람에게 이 일이 돌아갔다. 운 좋게 가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나치 대원이 행하는 카포 선별과는 별도로 수감자 사이에서도 시시때때로 자체 선발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몇 년 동안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마련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잔혹한 폭력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는 건 물론 심지어 친구까지 팔아넘겼다. 운이 아주 좋아서였든 아니면 기적이었든 살아 돌아온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강제 수용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글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비록 실제 일어난 일이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체험과 관련된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전개될 글에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체험의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수용소 생활을 겪어본 사람들을 위해 나는 그들의 체험을 오늘날 시각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수용소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곧 아직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당했던 일에 대해 말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주제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신의학은 과학적인 객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수감자로 갇혀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물론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지닌 증언을 하기에는 문제의 핵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로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고 있다. 그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의 평가가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할 때는 개인적인 편견을 버려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이런 종류의 책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이다. 지극히 내밀한 체험을 털어놓는데 때론 용기도 필요했다. 이 책을 쓸 때 나는 원래 내 수감 번호만 쓰고 익명으로 내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완성했을 때 익명으로 책을 출판할 경우 책이 지닌 가치의 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신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용기를 내야 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에도 나는 문장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 내용에서 객관적인 이론을 도출해내는 일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 이론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연구가 시작돼 우리에게 철조망병 증후군으로 널리 알려진 수용생활의 정신의학에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덕분에 우리는 집단 정신병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신경 과민 상태와 강제 수용소를 경험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수감자였던 나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자랑할 일은 못되지만 나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몇 주를 제외하고는 정신의학자 노릇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사 노릇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내 동료 중에는 난방이 형편없긴 했지만 그래도 응급구호실에서 휴지 조각으로 붕대를 만드는 일을 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119, 104번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부설하는 일로 보냈다. 한 번은 도로 밑에 수도관을 묻으려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굴을 파기도 했다. 이 일로 나는 보수를 받았다. 1944년 성탄절 직전에 소위 말하는 상여 배급표를 받은 것이다. 이 표는 우리가 사실상 노예로 팔려간 건설회사에서 주는 것이었다. 건설회사는 수용소의 수감자 한 사람당 일정한 액수의 일당, 곧 한 장당 50페니를 지불했다. 그 표를 모아 대개 몇 주 후 담배 6개비로 바꿀 수 있었다. 물론 가끔은 유효기간이 지나 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하튼 그때 나는 신나게도 무려 담배 12개 피를 바꿀 수 있는 표를 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담배를 스프 12그릇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고 스프 12그릇이면 한동안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담배를 필 수 있는 특권은 카포에게만 주어졌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양의 담배를 배급받았다.
때로는 창고나 작업장 감독으로 일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한 대가로 담배 몇 개 피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아니면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였다. 따라서 어느 날 동료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지탱해 나갈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일단 그 믿음을 잃고 나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생기기는 힘들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